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술과 여자. 유경수는 식량이나 돈이 떨어지면 진해로 내려와 육군대학에 다니는 박정희 준장한테서 얻어가곤 했다. 유경수는 남한테는 절대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집요하게 따지는 면도 있었다. 부부싸움의 주제는 주로 가난과 외도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식모할머니가 당번병 박환영을 깨웠다. 옆방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들려왔다. 박환영은 싸움을 말리려고 머리를 썼다. 옆방 문을 두드리면서 장군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다. 때마침 박정희는 따지고 드는 아내에게 던질 물건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손에 물주전자가 잡혀 있었다. 박정희는 임마 내가 언제 널 찾았어?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물주전자를 던졌다. 박환영은 물을 뒤집어 썼지만 부부싸움은 그쳤다. 다음날 박환영은 진해의 집을 나섰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생인 한웅진 장군을 찾아 전주로 갔다. 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준장은 박환영을 알아보고는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니 시내로 데리고 나갔다. 어떻게 온 거야? 박 장군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오사단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 가정 불화가 잦습니다. 그래? 여기서 잠시 기다려봐. 한웅진은 어딘가 나갔다가 오더니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다. 야간 군용 열차편으로 진해로 돌아온 박환영은 봉투를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송여찬 3군 단장이 어느 날 진해로 내려와 육군 대학에 들렀다가 과거의 부하들에게 봉투를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3만 환씩인데 박정희의 봉투에는 10만 환이 들어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동기, 선후배들의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박정희는 자신의 청빈을 내세우거나 부하에게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도둑놈들인데 난들 도둑질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췄다. 박정희가 자신의 청빈을 자랑하고 다녔더라면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유경수는 집안에서는 쌀이 떨어지고 있어도 당번병 박환영이 외출 나올 때 미군의 비상식량인 시레이션과 건빵을 그네에게 갖다주는 것을 보고는 야단을 쳤다. 고스란히 다시 싸주면서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누군가는 굶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유경수에 대한 찬양시를 일기에다가 적어놓을 만큼 아내를 좋아했지만 술집 여자들도 좋아했다. 술을 마시면 꼭 여자를 불렀다. 박정희는 여자를 고르는 신미안이 높고 까다로웠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긴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유경수 형의 외모를 좋아했다. 3군단 포병사령관 시절 박정희는 단골 술집 여자가 쌀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 집 쌀은 걱정하지도 않던 사람이 부대 쌀을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강원도 화천에서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던 옛 부하 장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증언을 했다. 저를 반갑게 맞으시더니 부관에게 참모 장교들에게 알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술값 가지고 집합하라고 그래 라고 했어요. 장교들 사이로 여자들이 끼어 앉았는데 박 장군은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이 여자들은 전부 이 손님 거야. 건드리지 마. 알아서 술 마셔 라고 해요. 박 장군은 술자리에서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술을 마실 때는 부하가 상관의 머리에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장교들이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박 장군은 단골 작부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만나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예의, 그 찬바람 나는 군인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박정희는 야전에 근무할 때는 꼭 단골 술집을 정해놓고 다녔다고 한다. 일과 시간엔 엄격한 군인, 일과 후엔 소탈한 인간으로 돌아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박정희는 이 두 가지 면을 혼합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유경수의 입장은 달랐다. 유경수는 소실을 5이나 둔 아버지 아래서 본처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허용하면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여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태도는 청와대 생활에까지 이어져 대통령 수행 경무원들은 유경수만 보면 겁을 먹곤 했다. 영부인에게 붙들려가서 간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추궁을 당한 직원들도 있었다.
충현동 집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박재옥의 눈에 비친 유경수도 행복하기만 한 주부는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유 여사가 싸우는 것을 딱 한 번 봤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네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 유 여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뒤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하게 유 여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한 뒤였다. 아버지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 여사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유경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박재옥을 딸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박환영, 당범병은 오랫동안 유경수의 친척 동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손님이 오면 박재옥은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분위기와 행동거지가 유경수와 매우 닮았었다고 한다. 유경수는 미혼인 남편의 부하들이 들르면 넌지시 고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규슈가 한 사람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치를 보곤 했다. 박정희 준장이 진해 육군대학 학생으로 있을 때인 1957년 1월 처제 유계수는 고려대학교 사무원으로 일하던 조태호와 약혼했다. 박정희의 장모 이경령은 신랑집에서 보내온 혼서함을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면서 사위에게 열도록 했다. 그해 3월 20일 박정희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진해에서 육군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 열흘 뒤 육군당 부군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경기도 포천의 군단사령부로 부임했다. 당범병 박환영 하사는 관사를 배정받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석유 난포불을 밝히고 살았다. 군단장 관사에만 전기가 들어왔다고 기억한다. 육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의 동생 백인엽 중장이었다. 외유내강의 형과는 판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백인엽에게는 용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직결처분권의 남용, 이승만의 총애, 부패장성이란 단어도 따라다녔다. 백인엽의 부하로 근무했던 장교들을 만나봤더니 그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나도 모르게 권총으로 손이 갔다고 고백한 사람. 그가 나를 직결처분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쏘고 죽을 결심을 하고 권총을 손에 대고 있었더니 그냥 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성격의 백인엽 군단장 아래서 엘리트 의식과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 준장은 모욕을 견뎌야 했다. 박환영의 증언. 부대에 비상이 걸리면 박정희 장군도 철모에 완전군장을 하고 대열에 선두에 섰습니다. 백인엽 군단장은 지휘봉으로 박 장군의 철모를 탁탁 치면서 무슨 훈계 같은 걸 하곤 했습니다. 박 장군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꾹꾹 참고 일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과가 끝나면 과음하여 죄가 없고 숙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 무렵 육군단은 미군이 개발한 오각편제를 시험하는 훈련을 예하사단을 상대로 하고 있었다. 박정희 부군단장은 이 훈련의 사단 통제관이었다. 이 훈련 중에 박정희는 당시 7사단의 작전장교 손영길 중위를 만난다. 정규 육사 1기 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와 동기인 손중희는 울산 농고를 졸업했는데 교장이 박정희가 대구사범에 다닐 때 스승이던 박관수였다. 박 교장을 통해서 박정희 장군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손중희가 인사를 올렸다. 박정희는 그 뒤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손영길을 지도해 주었다. 사병들은 전시에는 장교의 명령 하나로 목숨을 바치게 된다. 그렇게 만들려면 평시에 잘해줘야 한다. 너희들은 선배들의 좋은 점만 본받고 나쁜 점은 쳐다보지도 말라. 앞으로는 너희들이 우리 군을 이끌어야 한다. 손중희의 눈에 비친 선배 장교들 가운데는 부하들을 종처럼 부리고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기 집을 짓는 따위의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이들이 많았다. 박정희는 그런 대세를 홀로 거스르고 있는 고독한 모습이었다. 군 장성들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하고 있던 박정희도 4년제 육사의 첫 졸업생인 11기 장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이 기대는 5.16 뒤 손영길, 전두환 그룹에 대한 총애와 하나회의 결성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 백인엽 군단장으로부터의 모욕을 참고 있던 박정희는 결국 군단장을 들이받게 되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기 어렵게 됐다. 백선엽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장도영 중장이 힘을 써 박정희는 1957년 9월 3일 제7사단장으로 전보돼 강원도 인제로 갔다.
떠날 때 박정희는 마당에서 기르던 수십 마리의 닭들을 장교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군인 가족들은 길 양쪽으로 도열해 박정희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백인엽은 5.16 직후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돼 이른바 혁명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혐의 중엔 박정희가 부군단장으로 재직 중일 때 있었던 군납업체로부터의 수뢰와 기름 처분에 의한 축제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박정희가 사단장 취임식을 할 때 사열을 주의한 사람이 손영길 중이었다. 그 뒤로 박정희는 손중이를 수시로 숙소나 회식장으로 불렀다. 사단장의 총애 덕분에 손영길은 대령급 장교들 사이에 끼어 술을 마시곤 했다. 박정희는 이것도 공부야, 잘 배워도 라고 했다. 박정희는 상급부대에서 시찰을 오면 사단 훈련 시범을 손영길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박정희는 또 월동령 김장을 할 때 손영길을 감독 장교로 지명해 떼먹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손영길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 김장용 식료품을 납품한 사람은 박정희의 매형이었다. 손중이가 규정량대로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넣도록 하는 바람에 그 매형은 손해를 봤다고 한다. 박정희 신임 7사단장은 5사단 때의 참모 차규헌 중령을 인사참모로, 윤필용 중령을 군수참모로 데리고 왔다. 박정희가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준장이 7사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평상시에 군대 사고로는 가장 큰 보급창고 화재 사건이 났다. 월동용 보급품이 창고에 들어온 날 밤 11시쯤 불이 났다. 인부들이 일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인이었다. 일개 연대분의 피복이 몽땅 타버렸다. 박정희는 문책을 각오했다. 그런데 당시 1군 사령관 송여찬 중장이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병참부장 혼 좀 내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불탄 피복은 다 바꿔줄 테니 피해량을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박정희는 그 전에 잃어버린 피복까지 피해품으로 보고하여 새로 보급을 받았다. 박정희는 그때 우리 군의 고질적인 구조적 부패를 개혁하려고 했다. 양곡 관리 상황을 감사하여 400가마의 결손을 발견했다. 박정희는 양곡 관리의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넘겨 엄벌하도록 지시했다. 재판장에게도 사단장이 특별히 당부했다. 쌀 도둑질하는 놈들을 군법회의에 넘겨도 결국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옥살이 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테야.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7사단장 시절 박정희 준장의 법무참모는 박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신직수 중령이었다. 군법회의는 양곡관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군법회의의 선고는 지휘관이 그 형량을 확인해야 발효된다. 7사단장 박정희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결재를 미루었다. 하루는 참모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내가 이중령이 빼먹었다는 양곡 400가마의 내역을 보니까 저 혼자 먹은 것은 얼마 안 되더군. 거의 다 뜯기고 상관들에게 바친 것이야. 아마도 내가 그동안 부대에서 가져다 쓴 양곡도 다 합치면 꽤 될 거야. 그런 이중령을 감옥에 보내자니 가슴이 맺히는군. 군수참모 윤필용 중령이 각하의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처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중령이 집을 팔든지 해서 변상시키고 파면만 시키는 것이 어떨까? 윤필용에 따르면 당시 양곡을 부대에서 떼먹는 일은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장교들 월급으로는 담뱃값도 못 될 정도였습니다. 장병 급식용 양곡에서 쌀을 빼내가는 관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쌀가마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축이나 막상 사병에게 전달될 때는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단장들은 눈 감아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재수없이 발각되면 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었죠. 박 사단장은 이 문제를 양성화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2kg씩 떼내도록 했습니다. 1kg은 사단 운영비나 장교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병참부장에게 모아줘 결손이 난 양곡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1958년 3월 박정희 7사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때도 생명의 은인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도움이 있었다. 경무대로 올라간 소장 진급자 명단을 본 곽영주 경무관이 백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박정희 장군의 신원조회에 좌익 활동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백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합니다. 박정희는 숙군에 걸려 1년 남짓한 공백이 생겼지만 육사 2기생 가운데는 가장 먼저 소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 장도영, 송효창 같은 군 수뇌부 인사들이 그의 인관됨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끌어주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사람을 대할 때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한 면이 있었다. 당시 직속상관은 오덕준 3군 단장이었는데 박정희는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덕준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나 거기로 갈 테니 사단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전해줘 라고 했다. 박정희는 나 없다고 해 라고 했다. 한 대위가 다시 군단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군단장은 출발한 뒤였다. 박정희는 횡하니 사무실을 나가면서 내뱉었다. 참모장 보고 접대하라고 해. 7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사단장을 상대로 꼬치꼬치 따졌다. 감사가 끝난 뒤 부하들을 모아놓고 박정희는 자유당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저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경멸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장더러 자유당 의원들을 접대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이철승 등 야당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 접대했다. 그 뒤로도 박정희는 이철승 의원을 좋아했고 이 의원도 박정희를 높게 평가했다. 1958년에 4대 총선 때 청년 정치인 김대중은 7사단이 있는 인제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관건의 방해를 받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자유당 후보와 맞섰다. 이때 우연히도 인제의 박 대통령이 7사단장으로 주재하고 있었다. 당시 그와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던 것이지만 난 정부와 여당의 소행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같은 실상을 그에게 호소해보려고 군청에서 20m쯤 떨어진 사단장 관사를 찾아갔다. 박 사단장은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 뒤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의 1대1 대면은 한 번도 없었다. 1958년 5월 박정희는 서울의 충현동에서 신당동으로 이사했다. 대지 100평, 건평 30평쯤 되는 일본식 단층집이었다. 이 집을 사는 데 든 450만 환을 만드는 데는 7사단의 연대장들과 포병단장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사단장 정보비가 나오면 참모들에게 나눠주었다. 자기 가정의 생계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참모 중 한 사람이 독일산 사냥개 와이마르너 암컷을 유경수에게 줬다. 유경수는 이 개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윤필용 중령이 저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해놓았는데도 다 팔아버리더라고 한다. 칠사단 시절에도 유경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제로 와서 남편과 함께 있다가 가곤 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박정희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다. 7사단의 어느 장교 아내가 유경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단장의 여성 편력을 고자질하곤 했다. 어느 날 그 장교 집에서 집들이 회식이 있었다. 윤필용 중령이 사단장을 모시러 갔다. 박정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안 가겠어. 그 옆에 내는 이상한 여자 아니야? 자기 남편 감시나 잘하지. 왜 남의 남편을 감독해? 1958년 10월 3일 박정희와 첫 부인 김호남 사이의 첫 딸 박재옥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와 결혼식을 올렸다. 종로 동원 예식장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주례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따랐던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이었다. 박정희는 이날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한 것 같았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 박재옥은 이부자리 한 채와 백금반지 하나가 혼수의 전부였다고 기억한다. 결혼식 의상도 따로 짓지 않고 한복으로 떼었다. 한병기는 반지도 구리로 하자고 했다. 보석으로 만들면 가난으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것만은 박재옥이 반대했다. 신혼부부는 경주로 여행을 갔다. 박재옥은 어머니가 경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박정희 소장의 7사단은 설악산 일대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었다. 대청봉 능선에서 파련대가 예비진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예비진지란 제1선이 붕괴되었을 때 대비한 제2선의 차봉화, 교통호였다. 박정희는 어느 날 아침 회의를 하다가 팔연대장이 이 진지공사 현장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다고 하자 화를 내더니 같이 가보자고 일어섰다. 박정희는 스페어 깡이라 불리던 20리터들이 야전철통 20개에다가 막걸리를 담아 들고 오게 했다. 사단장과 참모들은 설악산 등산을 시작했다. 정상 바로 아래서 반달곰을 발견하여 사살했다. 박정희는 곰고기를 삶아 먹도록 했는데
비릿한 맛이었다고 한다. 해발 1000m를 훨씬 넘는 고지에서 참호 공사를 하던 병사들은 사단장이 갖고 온 막걸리와 곰고기를 포식했다. 진지 공사를 지휘하던 대대장이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제가 전쟁 때 이곳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의 기습을 받고 후퇴했는데 부하 사병 한 사람이 호안에서 죽어있는 것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비옷으로 시신을 덮어놓고 돌로 홀을 채운 뒤 표시를 해두고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하러 와서 유골을 찾았습니다. 그거 잘됐다. 좀 기다려봐. 박정희는 마치 지관처럼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곳에 매장하자고 했다. 즉석에서 묘를 파고 유골을 옮겨 묻었다. 그리고 원목을 깎아 비목을 세웠다. 그리고는 막걸리를 붓고 위령제를 지냈다. 며칠 뒤 8연대 방첩대 파견대장 이동걸 소령이 사단장 숙소에 들렀더니 박정희는 마분지 위에 무엇을 놓고 태우고 있었다. 이 소령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자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웅담을 말리는 중이야 라고 했다. 이동걸 소령은 사단장이 별것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방첩대 장교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휘관들이 부패하면 방첩대 장교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데 박정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방첩대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해야 했다. 박정희는 포금을 하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엎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았다. 어느 날 박정희는 이동걸에게 어이, 자네가 남자 해라, 내가 여자 할게 라고 하더니 작부의 치마를 벗겨 자신이 입고는 이동걸을 데리고 마루로 나와서는 마루판이 꺼질 정도로 뛰고 춤추고 했다. 방첩대가 관리하고 있던 박정희의 신상기록 표엔 좌익전력이 적혀있긴 했지만 방첩대에서는 그런 면에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걸은 박사단장은 파렴치범은 가차없이 군법회의에 넘겼지만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부하들은 과감하게 용서했다. 그 구분이 철저했다고 기억한다. 1958년 6월 17일 박정희 소장은 1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돼 원주로 부임했다. 그 전에 1군 사령관으로 승진한 송효찬 중장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다. 송효찬은 대외적인 활동에 바빠 야전군의 안살림을 박정희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치밀한 박정희와 호탕한 송효찬은 서로 잘 맞았다. 박정희로서는 야전군의 사단장들 및 참모들과 업무적으로 친해져 자연스럽게 인맥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정희 참모장 아래를 거쳐간 참모진은 인사 박경원, 작전 최태권, 작전 최명신, 정보 김용순 등이었다. 모두 5.16 거사 때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용됐다. 송효찬 박정희 군비는 이때 국군 역사상 가장 큰 개혁 중의 하나를 했다. 즉 후생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군대 차량을 민간인에게 대여해 주어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월급이 적은 장교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한국전 때부터 묵인됐던 후생 사업을 1군에서부터 없애자 곧 전군으로 파급됐다. 이 후생 사업으로 많은 장교들은 부패, 치부하면서 정치권과 언론한테는 약점이 잡혀 있었다. 이런 구조적 부패 요인을 뜯어 고치자니 반발이 없을 수 없었다. 작전참모 최명신 준장은 이렇게 적었다. 후생 사업으로 군내의 갈등이나 상하 간의 불신은 말이 아니었다. 돈 욕심이 많은 지휘관이 있는 부대는 특히 심했다. 송효찬 사령관은 말했다. 후생 사업으로 인해 전쟁에 써야 할 차량이 폐차로 변해가는데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어렵지만 후생 사업을 중지합시다. 정말 당시로서는 대단한 결심이었지만 우려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렵습니다. 그간 부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게다가 권력기관이나 육본, 국방부와도 마찰을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박정희 참모장과 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면서 송 장군의 방침을 지시했다. 결국 우리는 갑론을박 끝에 후생 사업과 단절할 것을 결심했다. 송효찬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민간인들에게 대여해준 모든 차량을 원대 복귀시킨 다음 정비를 마치고 지휘 검열을 받을 준비를 하라. 송효찬은 이어서 1군 전부대에 대한 모포 실사를 했다. 그때까지 장부상으로는 사병 1인당 6장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사를 해보니 1인당 1장꼴도 되지 않았다. 수십만 장의 모포가 없어진 셈인데 그래놓고도 미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포 지급을 요청해야 했다. 송효찬은 이어서 부대의 난방, 취사용 연료를 장작해서 석탄으로 바꿔나갔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 숲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송충이란 별명까지 얻게 했고 벌목 때문에 지휘관들이 기자들의 밥이 되도록 했던 시대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렵 황지를 중심지로 한
석탄 증산 붐 덕분이었다. 휴전 후 우리 군대는 막사건설, 진지구축, 전술도로 공사에 열중했다. 외부에서 자재를 지원받지 않고 거의 자력으로 이런 건설 공사를 하자니 나무가 남아나지를 않았다. 금호와 남쪽 사창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사단에 근무했던 이건영 당시 중령은 이렇게 썼다. 3쿼터에 차바퀴를 빼고 긴 피대줄을 걸어 톱을 설치, 산골짜기에 놓고 제재를 했다. 야전삽에 날을 세우고 곡괭이는 끌, 도끼, 깎귀 등 훌륭한 건축 공구가 되어 돌을 깎고 모나게 하는 데 쓰였다. 삽과 곡괭이는 너무 써서 원형마저 잃을 정도였다. 철조망을 잘라서 못을 만들어 썼다. 막사를 짓고 도배는 건빵 봉지와 피우고 난 빈 담뱃값으로 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위대한 생존력을 발휘하는 한국인들의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은 1950년대의 군대에서부터 단련되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후락 정보부장의 등장. 누군가는 해야 했던 군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송효찬 1군 사령관에게 모략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감사반을 보냈다. 개혁에 대한 이런 반발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참모진이 똘똘 뭉쳐 외부 압력에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송효찬은 별명이 석두였다. 그러나 그는 아랫사람의 직언과 발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었다. 그는 부하인 박정희 참모장을 어렵게 대했다. 한 번은 헌병부장이 참모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차량관리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월권을 참을 사람이 아닌 박정희는 헌병부장을 불러 재떨이를 날린 다음 송효찬을 찾아갔다. 각하, 시정을 해주시든지 저의 사표를 받으십시오. 송효찬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워낙 결재를 많이 하다가 보니 그것이 그냥 묻어 넘어간 모양이구려. 송효찬 장군이 깐깐한 박정희 참모장을 휘어잡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술고래였다. 정평이 난 박정희의 주량도 송효찬에 비할 바가 못됐다. 부하 30여 명을 상대로 독주로 대작을 한 다음날 아침에 송효찬은 칼날처럼 정시에 출근했다. 참모회의를 소집해놓고 결근한 자리가 많을수록 그는 다 안 나왔나?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다. 그때마다 여기 작전참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최명신 준장이었다. 최 준장은 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열애였던 것이다. 박정희도 송장군과 마신 뒤엔 늦게 출근하곤 했다. 박정희는 오사단장 시절부터 총회해온 윤필용 중령을 1군 참모장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윤 중령을 불러 조용히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기밀비에서 5만 환을 떼어서 최명신 방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건네주되 나는 전방 시찰 중이라고 전해. 그날 저녁 박정희 소장은 윤필용에게 이런 사연을 털어놓았다. 숙군 시절에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아까 그 친구가 나를 신문한 헌병이었어. 내가 육사 중대장으로서 가르친 5기생이지. 나는 조사받지 않을 때는 취소실 문 쪽 바닥에 늘 꿇어앉아 있곤 했어. 아까 그 친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꿇어앉아 있어 복도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박정희 그 새끼 어딨어 하고 호통을 치곤 했지. 그 사람이 군복을 벗었는데 최명신이한테 돈을 얻으러 온 거야. 내가 직접 전해주자니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 자네를 시킨 걸세. 1군 참모장 박정희 소장의 당번병 박환영 하사는 제대를 하게 됐다. 박정희에게 저녁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환영아, 5급 공무원 정도의 월급을 받도록 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있자. 박환영은 인간차별을 하지 않고 식구처럼 대해줬던 박정희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운전병 이탁원 하사도 일단 제대했다가 박정희의 권유를 받고 재입대했다. 두 사람 모두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모시게 된다. 1959년 2월 송효찬 1군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하고 유재흥 연합참모본부 의장이 그의 후임이 됐다. 유 중장은 박정희 참모장 등 부하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다. 이 훈시 가운데 우리는 김씨의 군대도 박씨의 군대도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라는 대목이 있었다. 그 며칠 뒤 경무대에서 불충한 발언이다는 힐문이 내려왔다. 유재흥은 민기식 소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1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이번엔 자유당의 실력자인 이기붕 국회의장 쪽에서 반발했다. 민 장군이 선거 때 자유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무렵 군 상층부는 이미 정치 바람을 크게 타고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정렬이었다. 하루는 웨인 넬슨이라는 미국인이 김 장관을 찾아왔다.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넬슨은 CIA 서울 지부를 창설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김 장관에게 넬슨은 전임 장관인 김용우와 CIA 국장 앨런 덜레스가 함께 서명한 협약서를 제시했다. 한미 두 나라의 정보 협력에 대해서 규정한 문서였는데 김정렬은 이런 것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넬슨은 이 협약에 따라 CIA 지부를 개설하고 이 기구와 상대할 한국 측 정보기관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이 이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과 상의했더니 대통령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CIA 지부의 창설을 허가하면서도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CIA는 못된 놈들이야. 조심해. 6.25 동란 중 CIA는 진해 근방의 한 섬을 차지해 특수부대로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승만이 낚싯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가자 미처 통보를 받지 못한 특수부대원이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가 난 대통령은 CIA 요원들을 추방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넬슨은 CIA 원들에게 외교관 특권을 제공해주고 자신들을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된 존재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렬은 CIA 지부를 미 대사관 안에 설치하고 요원들도 형식상 대사관 직원으로 등록하면 외교관 특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넬슨은 독립기관 대우를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은 대사관 내 설치로 낙착됐다. 이 이후 CIA 지부는 대사관의 한 부서로 위장하고 지부장은 대사의 특별보좌관이란 대외 직명을 갖게 됐다. 김정렬 장관은 CIA와 상대할 우리 쪽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이후락 소장을 발탁하게 됐다. 이후락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고 박정희 소령이 군내 남로당 수사에 걸려 군복을 벗었을 때는 그의 뒤를 이어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주미대사관에서 무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귀국해 일정한 직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락은 군내에서는 유재흥 장군 계열로 알려져 있었다. 유재흥 중장이 교육총본부를 창설해 초대 총장이 되었을 때는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김정렬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후락은 미국 근무에서 귀국한 뒤 유재흥을 찾아가 보직을 부탁했다고 한다. 유재흥은 김정렬 장관을 찾아와 이후락을 써달라고 간청했다. 김정렬 장관은 그를 CIA 한국 지부장에 상대역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국방장관 직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이후락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인원은 6 해 공군에서 뽑은 40명의 장교와 사병들로 구성하고 남산에 있던 연합참모본부 건물에 사무실을 냈다. (1959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락 소장의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한 일은 미 CIA가 넘겨주는 방대한 양의 정보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보부는 자료실을 설치, 공산권의 국가별 정보 분류를 시작했다. CIA가 제공한 공산권 정보를 정리해 이후락의 정보부는 매일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를 요약해 김정렬 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세웠다. 정보부는 북한 측 정보를 정리해 CIA 측에 넘겨주고는 했는데 우리의 대북 정보망이 허약해 줄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를 79호실이란 암호명으로 부르자고 김 장관에게 제의했다. 김 장관은 이를 허락한 뒤에야 79라는 숫자가 이후락의 군번인 10079에서 딴 것임을 알게 됐다. 1958년 라오스에서 콩레 대위가 이끄는 좌익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에 돌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라오스에 국군을 파병해 우익 정권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후락 소장은 극비리에 라오스에 잠입해 우익 지도자 노사반 장군을 만나고 왔다. 김정렬 장관이 이후락을 데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후락은 노노노 노사반 장군이 라고 더듬거려 김정렬이 진땀을 빼면서 도와줬다. 라오스 파병은 구상 단계에서 더 진전되지 않았다. 김정렬 장관은 또 국무회의 때 10분 정도 시간을 내 이후락으로 하여금 국제정세, 특히 동구권 정세를 보고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의 3대 인물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세 사람은 정보장교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가 운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1959년 7월 1일 박정희는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육관구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요사이의 수도방위 사령부에 해당하는 요직이었다. 이해 겨울 박정희는 또 불을 냈다. 영등포의 사령부 건물 내 교육과장 사무실에서 난로 과열로 불이 나 사령관실, 참모장실, 고문관실, 작전정보처 사무실을 모두 태웠다. 다행히도 기밀 서류만은 건졌다. 팔짱을 끼고 불구경을 하던 박정희 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옆에 와서 화인을 꼬치꼬치 묻자 신경질을 내면서 일격을 가해 벌렁 나자빠지게 만들었다. 안면이 넓고 수완이 좋은 참모장 김재춘 대령이 뛰어다녀 이 화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서울을 위수지역으로 하고 있던 제6관구의 사령관은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였다. 국회의원들과 권력층의 청탁이 많이 들어왔고 언론과 접촉하는 기회도 많았다. 박정희는 이런 대외적인 일들을 김재춘 참모장에게 주로 맡겼다. 그런 박정희도 부대 내에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정치권에 부탁을 했다. 당시 대구 출신 신도환 의원은 자유당의 젊은 실세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의 총애를 받아 반공청년단 단장, 대한체육회장 서리로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묵고 있던 명동 사보이 호텔의 접수대에서 그의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소장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신도환은 최홍희 장군이 또 태권도 협회의 분규 타결 방안을 의논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들어오시오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 신 의원이 문을 열었다. 작은 키에 깡마른 소장이 서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박정희는 방으로 들어와서 육관구 사령관 박정희라고 인사를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대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부정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였다. 신도환은 기분이 나빴다. 태도도 당돌할 뿐 아니라 부하의 잘못을 상관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서 살 길을 찾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자신은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 대구 출신인 신 의원을 찾아왔다고 했다. 신도환 의원은 듣기 싫은 말을 해주고 박정희를 돌려보냈다. 그 뒤 신도환은 대구에 있는 2군 사령관 최영희 중장에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최 중장은 아주 청렴한 군인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도환은 그 뒤 군 수뇌부 인사를 만나면 최영희 장군의 인물평을 전해주면서 박정희를 두둔했다고 한다. 신도환은 4.19 뒤 고대생 습격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16 뒤 소급 입법으로 신설된 혁명재판소에 의해서 법정 구속돼 20년형을 선고받고 8년 10개월을 복역했다. 1959년 가을 박정희는 자유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러 장성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이들 장성은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뒤 서대문 경무대로 불리던 이기붕 국회의장 집에도 찾아갔다고 한다. 대만 시찰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이런 불평을 했다. 경무대엔 군 통수권자가 계신 곳이니 응당 가서 인사를 올려야겠지만 서대문엔 못하러 안내한단 말이야. 국회의장이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썩은 고목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팔팔한 새나무를 심어도 꽃이 필까 말까 하는 땅인데. 참모들이 각하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리자 박정희는 내뱉듯이 말했다. 내가 군복을 벗으면 될 것 아니야. 이 무렵 즉 1960년 월간 잡지 사상계 1월호에 장교들을 자극하는 논문이 한편 실렸다.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가 콜론 연구소의 의뢰에 작성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란 제하의 논문이었다. 장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은 부분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대로 군사 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현재 한국군에는 정치적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이 없다. 육군엔 야심가는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육군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도구에 불과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자유당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조종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실각당했고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지휘관은 냉대받았다. 만일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군부 지배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승만 정권의 황혼 민중의 원망. 한국군이 정권을 잡는 일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측을 한 미국 콜론 보고서가 실린 1960년 1월호 4.3개를 읽은 많은 장교들 가운데는
박정희 소장도 있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칼라피뇨 교수는 5.16 직후 서울에 와서 박정희 의장을 만났는데 콜론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고 한다. 콜론 보고서 발간 1년여 뒤 5.16 새벽 한강을 선두에서 건넜던 김포 해병 1여단의 김윤근 준장은 이 무렵엔 진해 해병 교육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어느 날 친구의 아우인 해병 중위가 찾아오더니 콜론 보고서를 읽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중위는 콜론 보고서가 한국군의 기계 없음을 비웃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지러운데 군부가 반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부가 구국을 위해서 걸기할 때입니다. 장교가 상관 앞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부하를 나무라지 않고 달래야 할 정도로 이승만 정권과 한국 사회는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군인이 나서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인들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 이 사람아, 중남미 여러 나라의 예를 봐. 군인은 국방에 전념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지. 김윤균의 이런 원론적인 설득에 그 중위는 승복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한다. 김윤균은 콜론 보고서는 젊은 장교들을 분개시켜서 결국은 5.16 군사혁명을 태동케 한 원인이 됐다고 썼다. 1960년 1월 21일 박정희 소장은 육관구 사령관에서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에 초대 사령관으로 전보됐다. 군수기지 사령부의 3파역은 6번 군수참모부장 김웅수 소장이었다. 그때까지 군수 기능은 2군 사령부 소속으로 부산 근처에 집결해 있으면서 7개의 기술부대로 분산, 운영되고 있었다. 김웅수 소장은 이들 부대를 공병감, 통신감, 의무감, 화학감 등 기술감 아래로 모았다. 그리고 이 부대들을 행정적으로 통합, 지휘하고 전시에는 군수지원을 총괄, 통제할 사령탑으로서 군수기지 사령부를 창설했다. 박정희를 군수기지 사령관 겸 군수참모차장으로 추천한 이도 김웅수였다. 우리나라 군대 조직의 관리에 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김 장군은 그때까지도 박정희를 만난 적이 없었다. 평판을 들어보니 박정희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군이란 것이었다. 그래서 방대한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책임자로는 적임이라 판단해 그를 송효찬 참모총장에게 추천했고 총장도 쾌히 승인해줬다.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의 취임식에 참석한 김 소장이 호텔로 돌아와 있는데 박정희가 찾아왔다. 카카, 이거 혁명이라도 해야지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김 소장은 내가 족청 계열이라고 주목받고 있다니까 나를 떠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대가 혁명을 한다고 나라가 잘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답니까? 라면서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에 해병 중위와 육군 소장이 똑같이 군사혁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문제인데 3월 15일로 예정된 정, 부통령 선거를 전후해 온 나라가 요동치던 때였다. 조병옥 민주당 후보의 병사, 군내의 부정선거 공작, 3.15 부정선거, 바로 그날의 마산 의거, 이딴 학생 시위, 그리고 4.19로 달려가는 상황 속에 70만 군대가 있었고 그 안에 박정희가 있었다. 용병이 아닌 국군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군대 안에서 박정희는 처음으로 군사혁명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정도의 불만이 이 거대 집단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박정희가 김웅수 장군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내뱉은 말이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기자가 5.16 사관, 이낙선 전 상공부 장관 집에서 찾아낸 자료 중에 군사혁명 참여자 증언 기록 카드가 있다. 5.16 군사혁명사의 편찬 실무 간사였던 이낙선 중령이 수백 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청취한 증언이 연필로 기록된 200여 장의 카드는 혁명사 집필 때 1차 자료로 쓰여졌다. 이 카드에 의하면 최초로 군사혁명이 논의된 시기는 단기 4293년 1월이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박 장군은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김동화 소장과 만나 급진하는 민심의 동향과 결과적으로 군부에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수습책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음 날에는 김동화 장군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해군, 해병대는 김동화 장군이, 육군은 박정희 장군이 각각 맡아 조직력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이 최초의 구상은 그 다음에 5.16을 성공시킨 부대 동원의 기본이 됐다. 김동화 장군이 김포에 있던 해병 1여단을, 박정희가 공수단, 육군단 예하포병단 등 나머지 육군 부대를 동원했던 것이다. 김동화 소장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1기 선배였다. 그 20년 전, 만 23살의 박정희 교사는 긴 칼을 차고 싶어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만주 군관학교 생도로 입교했다. 그 뒤 20년 동안 그는 한시도 국가와 혁명과 권력이란 화두를 놓지 않고서 생사를 오가는 위기와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다. 고목 같은 이승만 정권의 황혼, 분출하는 학생과 민중의 원망은 박정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20년 동안 깔아놓은 자신의 인맥, 그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가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 등장한 것은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의 기자회견이 처음이었다. 당시 부산일보의 군출입기자 김종신은 이런 관찰기를 남겼다. 박 장군의 걸음걸이는 작은 키와는 반대로 무척 육중하게 보였다. 시멘트 바닥에 움푹 발자국이라도 낼 듯이 힘차게 한 발을 옮기며 걸어왔다. 나는 팔뚝시계를 봤다. 이번 사령관은 또 얼마나 늦으셨누 하는 장난스런 심경에서였다. 시계 바늘은 정확하게 90도, 1분이 틀리지 않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육중하나 느리지 않은 걸음걸이, 90도의 시계바늘, 이 두 가지의 영상은 그의 진로를 예견케 하는 것이었다. (1960년 1월) 하순,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이 처음 기자들과 만나는 날, 부산문화방송 전응덕 보도과장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부임 소신을 피력해달라고 했더니 박정희는 마이크를 밀어버리면서 말했다. 우리 이런 딱딱한 분위기는 치워버리고 얘기나 합시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부산에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물을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상투적인 부임 소감의 피력은 생략했다. 부산일보 군출입기자 김종신이 나섰다. 부산에 있는 부대들은 말썽이 많다는 것을 알고 오셨을 텐데 앞으로 부대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작정입니까? 박정희 사령관은 한참 있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잘 해나갈 작정입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박정희의 얼굴에는 엄숙함과 함께 기자들을 비웃는 듯한 냉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비웃음은 기자들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을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아래서 정훈 장교로 근무한 인연으로 그 뒤로도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하고 있던 이용상 대령은 그때 국방부 보도과장이었다. 그는 박 장군은 구상, 장덕조, 김팔봉 같은 문인 출신 언론인들하고는 절친했지만 다른 기자들을 대체로 경멸하고 기피했다. 기자들도 약점이 별로 없는 박 장군을 무서워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기자들을 호칭할 때는 그 자식들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이용상은 당시 일부 군 장성들과 일부 군 출입 기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부패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라고 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부정 때문에 기자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경무대에 잘 보이려고 기자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데는 거의 자유롭던 시대이니 장성들은 기자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출세에 이용하려고도 했죠. 육관구 사령관 시절 박정희 장군은 그런 기자들과의 접촉은 김재춘 참모장에게 맡겨놓고 직접 만나지는 않으려 하더군요. 기자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장성들의 자세나 자질에 달린 것이기도 했다. 군수기지 사령관에 부임한 박정희를 부산의 군출입 기자들은 달리 대하기도 했다. 젊은 기자가 젊은 장성들에게 친구처럼 접근하던 시절인데 박정희는 위험이 풍겨 함부로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 잡담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제신보의 설영우 기자는 박 장군이 온 뒤에는 우리 기자들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했다. 이 무렵 박정희의 심중을 엿보게 하는 편지 2통이 있다. 한 통은 그가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매형 한전봉에게 보낸 편지다. 한 씨는 박정희보다 4살 위 누님 박재희의 남편으로서 그때 경북 상주에서 살고 있었다. 맞춤법만 손을 본 뒤 원문대로 옮긴다.
시하 한냉지절 기체망강하옵시고 누님께서도 안녕하시오며 용웅이 남매도 충실하다 하시오니 심행으로 생각하옵고 앙축하옵나이다. 저도 이번에 갑자기 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어려운 일을 맡게 돼 매일 업무에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송하신 서신은 잘 배독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군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군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더욱이 형님과 같이 자본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는 분은 절대 가망도 없는 일이오니 기대하시지도 마시고 공연이 되지도 않은 일로 여비까지 써서 이곳까지 오실 필요도 없으니 단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님의 딱한 사정도 잘 아는 바이나 되지도 않은 일로 오셔서 딱한 이야기만 하시면 저만 마음 괴로울 뿐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복망하나이다. 70만 대군이 쓰는 물자 공급을 책임진 군수기지 사령부는 이권이 가장 많은 부대였다. 더구나 한정봉은 박정희가 교사직을 버리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갈 때나 광복 뒤 박정희가 고향에서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매형이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매정하게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박정희는 쿠데타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목숨을 거는 독한 결심을 한 마당에 사사로운 부탁은 더욱 그의 안중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박재희 누님이 서울로 이사오자 경찰관들을 집주위에 배치해 청탁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했다. 박정희가 문경보통학교 교사이던 때 제자했던 정순옥은 결혼해 3남매를 둔 주부가 되어 있었다. 1959년 봄 박정희 1군 참모장에게 편지를 썼다. 박정희 소장이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것을 정순옥 할머니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20년 전의 추억을 더듬으면 천진난만한 순옥이의 소녀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지금은 3남매의 어머니가 되었다니 모습도 많이 변했겠지. 뜻밖에도 보내주신 서신 반가이 배독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적에 순옥이 부친께서 찾아오셔서 순옥이 이야기도 잘 듣고 태영이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그 태영군이 출정해 소식이 없어졌다니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의 심정 무엇에 비할 것인지 순옥인들을 얼마나 슬퍼했을까. 3남매의 어머니가 된 순옥이를 순옥이라고 불러서 어떨는지. 그러나 옛날 어릴 적의 생각으로 순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다정스러울 것 같으니 용서를 하시도록. 가끔 옛날 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오. 그래, 부군께서는 무엇을 하시며 3남매는 모두 몇 살씩이나 되며 가정의 재미는 어떠하신지. 서울에는 나의 가족들도 살고 있으니 언제 한번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있어요. 우리 집도 딸 형제를 가진 가정이 되었다오. 다음 기회에 가족 동반으로 옛날 이야기나 실컷 하도록 연락을 해주길 바라네. 친정 부모님들은 지금도 문경에 살고 계시는지. 사촌 보경군은 동네 병기학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 그럼 내내 안녕하시기를 축복하오며 상봉의 기회를 고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붓을 놓겠습니다. 5월 1일 박정희 배.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개인적인 편지나 봉투에는 절대로 대통령이란 직책을 쓰지 않고 박정희 배라고만 표기했다. 공적인 자리에선 찬바람이 일고 매정한 박정희는 사적인 자리에선 다감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젊은 군대의 타자기 노세한 관청의 펜대.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 아래 참모진은 참모장 황필주, 김용순 준장, 인사참모 박태준 대령, 작전참모 김경옥 대령, 헌병부장 김시진 대령, 비서실장 윤필용 중령, 공보실장 이낙선 소령 등이었다. 모두 그 전에 박정희와 함께 근무했거나 육사 시절 제자였던 박정희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5.16 뒤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게 된다. 육사 6기 출신인 박태준 대령은 육본 보임과장이란 요직에 있다가 박정희에 의해서 발탁됐다. 어느 날 내 방에 오시더니 어깨를 툭 치셔요. 어쩐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내정됐는데 함께 내려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령부 창설에 따른 참모진 및 요원 편성을 해보라고 했어요. 박태준 대령은 25사단에서 연대장, 참모장을 지낼 때도 몇 차례 당시 1군 참모장 박정희 소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었다. 박정희가 본부 사령직을 제의하기에 그건 밥장사 아닙니까 하면서 거절한 적도 있었다. 박태준, 자민련 전 총재는 박정희와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육사에서 생도 교육을 받을 때 그분은 중대장으로서 포병수를 강의했습니다. 삼각함수도 가르쳐 주시고요. 중대장 훈시를 들으면서 강인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꽉 차고 무거운 분이란 느낌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의 시야에는 그분만이 들어와요. 어린 소견으로도 많은 장교들 속에서 그분만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어쨌든 눈에 자주 띄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무사열을 하러 실내로 들어오면 어떤 기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모셔보니 아, 이분은 이 정도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단박에 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사령관은 군기 담당이기도 한 박태준 대령에게 후방부대는 일선과 멀리 떨어져 있고 대민 접촉이 많으니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규율을 확립하라 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는 또 박태준에게 군수사 예하부대와 부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동대신동 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했다. 박 사령관은 여야 정치인들의 청탁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 합리적인 부탁이면 야당 의원이라도 들어주고 무리한 청탁은 묵살했다. 자유당 실세 의원의 친척이 관련된 군내 부정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책임자가 머뭇거리자 자네는 사실대로 수사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라고 했다. 그 자유당 의원이 항의차 사령관실을 찾아오자 몇 시간이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끝내 만나주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박태준 대령은 그때 한국군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새로운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고 있었다. 미군 보병학교와 행정학교에 2번 유학해 현대적 전술학뿐 아니라 조직관리학을 배운 그는 1956년에 수색에서 국방연구원이 개교하자 국가정책 담당 교수가 됐다. 그때 교수부장은 유병현 대령, 경제정책 담당 교수는 이훈섭 대령과 최영두 대령이었다. 이 학교는 고급 장교들에게 국가 전략, 경제,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각을 제공했다. 이들은 5.16 뒤 국정 운영에서 이때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국방연구원이 문을 열고 첫 시험기 과정에 학생 겸 강사로 참여한 사람이 이한빈이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 부흥부에 들어가 예산국장으로 내정돼 있었던 이 씨는 젊은 장교들의 열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한빈은 당시 미국 육군에서 개발한 기획예산제도를 우리 육군이 받아들여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 기획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예산 편성은 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 갖고는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평면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다. 군에서 도입한 기획예산제도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을 투입하면 얼마의 성과가 나오는가를 따져 예산을 짜고 계획, 실행,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의 진도를 제도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이 선진기법은 5.16 뒤 군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도입되고 각 부처의 기획실장이란 자리가 만들어져 기획 예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한빈은 국방연구원과 거의 동시에 세워진 육군 군사학교에 출강하여 최고급 지휘관들을 상대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미국식 조직 운영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는 이것이 계기가 돼 5.16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태준 전 총리는 당시 군대의 행정 수준이 민관 부문보다 훨씬 선진돼 있었다고 했다. 그때 민관 관료들은 행정은 일제시대의 방법을 답습해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군대에선 미군 제도를 받아들여 행정 전문가가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4.19 계엄령 직후 나는 부산시청 통제관으로 근무했는데 공무원들의 낙후성을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군대에서는 한글 타자기를 써 요점 위주로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펜대로서 수재 직원에 대하여로 시작되는 유장한 글을 쓰고 있더군요. 젊은 군대의 한글 타자기와 노쇠한 관청의 펜대, 그 상징성만큼이나 당시 한국군 장교단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약 70만 대군이 정부 예산의 약 30%를 쓰고 있었으니 이 집단에서 지도층이 배출된 것은 당연했다.
창군 이래 1960년 말까지 육군에서 도미 유학한 장병의 누계는 7,049명이었다. 미국 보병학교 유학생이 1,551명, 포병학교가 1,2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교들이 다녀온 학교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모학교, 화학학교, 이어서 공병, 군의, 병기, 병참, 통신, 부관, 격리, 군종, 기갑, 정훈, 헌병, 고사포, 수송, 심리전, 항공, 여군, 군수, 법무학교. 이 한국군 장교들은 미국 여행을 통해서 전술학뿐 아니라 조직, 경영, 기술을 배웠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돼지우리 같은 조국을 개혁해야 한다는 울분을 품고 귀국하기도 했다. 외무부 공무원보다도 한국군 장교단의 도미 유학자 비율이 더 높았다. 1953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인 외국 유학자 수는 모두 613명이었는데 이해 장교 유학자는 983명이나 됐다. 이 도미 유학 장교들이 매개한 미국의 선진 방법론에 의해서 국군은 한국 사회의 최강 집단에서 선진 집단으로 질적인 변모를 하면서 거대한 개혁 에너지의 분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박정희는 이 잠재력을 정권 장악과 국가 개조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육사 8기 출신으로서 1960년에 특무부대 중령이었던 전재구의 경우 12년의 복무기간 중 1년 7개월을 교육받는 데 보냈다. 미국에 가서 보병학교에서 6개월, 정보학교에서 2개월, 귀국해서는 6대에서 6개월, 그리고 원자력학교에서 2개월간의 교육을 받았다. 1950년대 후반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도입된 것과 보조를 맞춰 한국군에서는 핵전에 대비한 원자력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대학에 원자력공학과가 설치되기 전이었다. 민관 부문에선 아직 재교육이란 개념이 도입도 되기 전에 장교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한국군의 미국식 행정제도를 도입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웅수 소장은 5.16 쿠데타 때 육군단장으로서 박정희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옥살이를 한 뒤 미국에 건너가 워싱턴 가톨릭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건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군의 질적, 양적 팽창이 5.16의 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1960년 당시 한국의 대표적 조직체는 군대, 경찰, 정당, 행정부서였습니다. 정치와 행정 조직의 생산성은 퍽 낮았습니다. 경찰은 서열 질서를, 군대는 무기를 가진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도미 유학 장교들이 많은 군대는 국제화되어 있었고 미 고문관들은 국군의 각 부대에 조직관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도미 유학 장교들은 민주주의를 배우러 간 것은 아니지만 서구 선진사회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왔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장교들에게 정치, 외교, 경제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정부 고관들의 강의 수준에 대해서 이 장교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했죠. 한국군 장교단은 점차 정치화되어 갔는데 이를 억제해야 할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니 군대가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1960년 육본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648기 이영근 중령은 장교들은 영내에서 점심을 굶고 불식미라는 전표를 모아 쌀로 바꾸고는 그릇도 마땅치 않아 군용 지도에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미국의 군사유학까지 다녀온 장교가 쌀이 부족해 군용 파카에 털 달린 안감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살던 시대였다. 울분이 절로 솟았다 라고 했다. 1960년 육군 연감에 따르면 이해 복무 중 각종 사고로 죽은 군인은 1347명이나 됐다. 요사이 군사고 사망자 비율보다 3-4배나 높았다. 사인별로는 근무 중 순직사 45명, 병사 378명, 자살 251명, 이에 탈영자는 16,787명이나 됐고 월북자는 12명, 월북 기도자는 6명. 군기 위반으로는 무임승차가 많던 시절이었다. 1956년부터 1960년 사이 강원도 화천 3사단 포병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강호창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증언했다. 휴가 나간 사병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리러 가보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귀대를 거부하는 판이었죠. 군단장 숙굴, 사단장 숙굴, 연대장 숙굴, 대대장 숙굴에 수출 구워주는데 날마다 동원되고 땔감과 건축자재용 목재를 잘라내는데 사역을 하다가 보니 중대원 100명 가운데 부대에 남아있는 인원은 10명 남짓했습니다. 상부에서 검열이 오면 이웃부대에서 병력을 꾸어와 속여 넘기기도 했어요.
많은 장교들이 도둑질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화천 시내로 훈련을 나가던 우리 중대의 트럭이 낮게 드리워진 여당 의원의 선거 플래카드를 건드려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특무대에 몽땅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사단에 가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뒤에 알고 보니 사단장은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군대의 이런 모습은 정치의 계절에 휩쓸러 들면서 더욱 일그러진다. 이낙선의 5.16 혁명사 증언록에 따르면 1960년 2월에 들어가면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의 행적이 분주해진다. 포항의 해병 상륙사단장 김동화 소장과의 합의로 시작된 모의는 포섭 범위를 넓혀나갔다. 박정희의 증언록을 옮긴다. 동래 온천장 별관, 백록관 숙소, 해운대 호텔 등지에서 김동하, 이주일 소장, 홍종철 중령, 전두열 대령과 만나서 혁명을 의논했다. 당시의 정세는 3.15 선거를 앞두고 군내에서도 3인조, 9인조, 비둘기 작전 등 공공연한 부정선거 지령이 군 고위층으로부터 하달되고 있었다. 청년 장교들의 구국의 일념이 고조되고 있었다. 혁명에 동원할 부대로는 포항 해병사단, 2군 사령부 예하부대, 김포주둔 해병여단을 검토했으나 계획의 중심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곤란이 있었다. 때마침 장도영 2군 사령관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나는 그를 해운대 호텔로 초치해 부패한 자유당 정권을 넘어뜨리고 군부에서 일어나야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그의 협조를 요구하니 그는 원칙에는 찬동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연구하자고 다짐했다. 송회찬 육군 참모총장이 도미하는 1960년 5월 8일을 거사일로 결정했다. 작전 계획은 이주일 참모장이 2군 병력을 지휘해 부산을 점령하고 해병사단이 부산에 출동한다. 인천 고사포단과 김포 해병여단은 서울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안동 36사단장 윤태일 중장은 김동화 소장과 만주군관학교 동기로서 박정희보다 1년 선배였다. 그도 이 모임에 가담, 영주 점령에 임무를 받았다. 박정희와 김동하는 특무대의 감시를 피해서 경주에서 여러 번 만났다. 박정희는 경주로 놀러가는 것처럼 위장했다. 한 번은 자신의 대구사범 동기로서 부산에서 내과 의사로 있던 조중추를 육군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경주로 놀러가자고 꾀어내 데리고 가서는 불국사에서 김동하와 밀담하는 것을 야유회로 위장했다. 그때 부산일보의 편집국장 겸 주필은 황용주였다. 박정희와는 대구사범 동기인데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독서회에 참여했다가 학교 당국에 들켜서 퇴학당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을 나왔다. 황용주와 박정희는 자주 어울렸다. 황용주는 박정희가 미국과 미군이 혁명의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했다. 나는 미국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남미의 소소한 나라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미국은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고 그 다음해에는 마음대로 반공포로를 삭방했지만 미국은 실력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